먼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열심히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서 그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조금 앞서가 왔죠.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만서도 트럼프가 조금 앞서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서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차범위 내 정도고, 그러면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요한 현재의 추세인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면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선거인단 제도죠. 그래서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도 중요한데 주별로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2020년의 결과를 요약한 그런 지도, 미국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그 동해안, 서해안, 거기는 파란색이 많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많죠. 그 주에서는 선거인단들이 다 말하자면 바이든을 찍은 거죠. 그런데 가운데, 미드웨스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남부, 거기는 빨간 데가 많죠. 이제 그거는 공화당, 트럼프를 찍은 그런 주들이죠.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은 북동부의 주 3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남쪽에 2개, 애리조나, 조지아. 그건 보면 밑에 이렇게 화살표, 왼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주가 뭐냐면 플립한 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집어진 주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가 뒤집어졌느냐? 2016년 결과와 다른 결과를 2020년에 가져온 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016년에는 트럼프를 찍었는데 2020년에는 바이든을 찍은 주다. 그 덕분에 바이든이 큰 차로 대통령이 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총리의 관심사입니다. 그걸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도 부르는데, 그 주가 과연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가 이제 총리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오피니언 폴이 있습니다. 그 오피니언 폴을 보면은 그 전반적인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트럼프가 조금씩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동북부의 3개 주,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는 동률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바이든이 우세해지는 그런 주가 생기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 3개 주만 바이든이 확보해도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직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아직은 판단을 중지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외교관으로 한 40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에도 여러 차례 근무를 했죠. 근데 미국에서 현지에서 대통령 선거를 2번을 봤습니다. 1992년에 봤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봤고, 2번을 봤는데 2번 선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1992년에는 다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선거일 전날까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선거 결과 예측하기가, 더더구나 지금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신문에서 많이 읽으시는 걸 거예요. 바이든, 트럼프 둘 다 사실 인기가 없는 후보다, 그런 얘기도 많이 읽으시죠. 근데 그 인기가 없는 이유를 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의 사법 위험, 지금 도대체 형사 재판만 하더라도 4건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통 카운트라고 그러죠. 제목이 합치면 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법 위험이 있고 낙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뭐 내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하죠.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조심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연방 수준의 법을 정할 일이 아니고 주별로 정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 2016년 선거 때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피니언 폴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고 실제 투표할 때는 트럼프를 뽑았다. 샤이 트럼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그 역현상이 발생합니다. 라는 그런 의심들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직 강요들의 이관이죠. 강요들이 자기가 막 모시던 대통령에 대해서 대개는 그 지지한다는 말을 하죠, 대개. 그죠? 그런데 트럼프 경우에는 전직 강요들이 그 말하자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강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모금의 격차 등등 해서 아직은 결론적으로 그 어떤 방향으로 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영향,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훨씬 큰 관심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둘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정치가로서의 트럼프, 국제적인 지도자로서의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뚜렷한 가치관이 없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걸 거래적으로 보는 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다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 대통령 우리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벨트 대통령이었었죠. 로즈벨트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큰 공통점이 뭐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그래야지 국제적으로 안보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했었죠. 미국 대통령 여러분들이.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적어도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벨트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사실 그런 트럼프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요 2018년 6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18년 6월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최 회장님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직 생각 안 나는데. 생각 안 나세요? 2018년 6월 12일 홍 선생님 뭐가 생각나십니까? 싱가포르 회담이죠.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싱가포르를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나라에서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냐? 카나다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 G7이라고 있죠? G7 회의가 그 해에, 그러니까 2018년에 카나다에서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통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조인트 커뮤니케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공동성명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동의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동의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서 있는데 자기는 팔짱을 딱 끼고 자기한테 앉은 거예요. 그죠? 근데 도대체 뭘 반대했느냐? 거기에 한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여기 모인 우리 지도자들은, G7 지도자들은 rule-based trading 시스템을 지지한다.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rule-based trading system. 아니, 규칙에 기초한 무역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지 못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룰 같은 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고 그 앞에 애원하는 표정으로 있는 서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메르켈.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수상이었던 메르켈이었고 그 바로 뒤가 누굽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 둘이 제일 촉대를 잘 맺는 것 같아요. 나서가지고 저렇게 이제 했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카나다에 이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쇼퍼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쇼퍼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대리인이에요. 대통령의 수상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카나다 수상의 쇼퍼를 하던 사람을 제가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수습이 됐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메르켈하고 마크롱이 없었으면 수습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메르켈하고 마크롱이 그래도 나서서 트럼프한테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그걸 실제로 고쳤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 우리가 큰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큰 그림에 따라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이슈가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자면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트럼프 대통령 큰 특징이 있는데 그거 하나 뭐냐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뭐 어려워 나한테 맡기면은 금방 해결해 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아주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금방 해결한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금방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국은 해결한다는 얘기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양보를 강요한다는 그런 얘기일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그 미국하고 EU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왔는데 그게 금액으로 봐서 한 반반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큰 패키지를 하나 마련했죠. 600억 불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못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서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진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은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국제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제 정치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70년간 결국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런 법치주의가 지금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 독재 국가들의 도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런 사태로 발전이 된다면은 결국은 그게 대만이라든가 한반도라든가 대단히 우려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니까 대통령이 되게 되면 상당히 그게 우리한테도 부담이 되겠죠. 두 번째,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뭐냐 하면은 70년간 우리가 이제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때 도전을 바꾸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해온 노력이 뭡니까? 결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토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아태 지역하고 협력을 하는데 아태 지역의 협력을 위한 소다자주의 기구를 많이 강조를 해왔죠. 그게 쿼드가 되고 아니면 오커스가 되고 아니면 한미일이 되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제일 싫어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자주의입니다. 타자주의. 그래서 도대체 뭐냐? 미국한테 부담만 되는 거지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덕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조치를 많이 취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인태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그 아키텍처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쿼드라든가 아니면 오커스라든가 아니면 한미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신정부에서 대단히 요직을 맡을 거라고 예상하는 인물 중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그 1기 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로 하던 분이에요. 여기 천영우 수석님께서도 이명박 대통령님 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하셨었습니다만서도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소다자주의, 쿼드, 오커스, 한미일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이 쿼드하고 오커스하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쎄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라는데 굉장히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한미 안보 협력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 이걸 실제로 측근들한테 많이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던 분 중에 하나가 제임스 켈리라는 이제 그 해병대 장군 출신이었는데 몇 주 전에도 제가 서울에 오셔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비서실장 때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를 진짜 자기한테 자주 했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한미군 문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아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분단의 협정 문제 그때 5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50억 불로 늘려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이제 1기 때죠. 1기 때 어떻게 그거를 나름대로 극복을 할 수 있었느냐. 1기 때 강요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었어요. 트럼프 1기 때 강요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1기 때 내가 나름대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로열티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거는 로열티 위주로 뽑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두 번째 또 뭘 가지고 도움을 받았느냐. 국회의원들한테 큰 도움을 받았죠. 미국의 상하 야원 국회의원들한테 큰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계신 어른들 기억하실 텐데 미국에서 매년 꼭 통과해야 되는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NDAA라고 하는 법안인데 미국의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매년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수적으로 통과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해는 매년 들어가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이 법안에 따라 authorize 되는 수권이 되는 그 예산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데 쓸 수 없다. 라는 그런 조항이 꼭 들어갔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우려가 굉장히 적절했었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은 1기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를 추종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규모 문제라든가 아니 방위 분담 문제라든가 이 객관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미국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제가 그 면면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하이 양원의 그 외교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위원장이라든가 여기 계신 길정호 박사님께서 사실은 미국 국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신데 아직도 그런 이제 상하이 양원의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하고 인연이 꽤 많은 분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맥콜이라는 분입니다. 이 양반은 제가 워싱턴에서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왜 저하고 친하게 지냈느냐?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양반 지역구가 텍사스주, 그것도 텍사스 중에도 오스틴이에요. 텍사스 오스틴에 뭐가 있느냐? 몇백억 불을 들여서 만든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 맥콜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그다음에 지금 저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마이크 로저스라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도 제가 워싱턴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양반은 지역구가 어디냐? 알라바마입니다. 알라바마는 뭐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있죠. 현대자동차.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을 제가 명면은 압니다. 나름대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디펜시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생각해서 의제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서 지금 그 정책 제안서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안서인데 그걸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챕터 4가 있습니다. 제4장이 있는데 그 제4장이 뭐냐면은 그 미국 국방부에 관한 장이에요. 미국 국방부에 관한 얘기를 좀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걸 누가 썼냐면 첫째 크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크리스 밀러라는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국방장관 서울이를 한 양반이에요. 이제 그 양반이 그 프로젝트 2025의 챕터 4를 썼는데 거기 읽어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방위산업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게 하려면은 미국의 엘라이들하고 저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무슨 국내 일간지하고 저희 인터뷰를 한 거 봤더니 그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방위산업 부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거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의 파트너가 누구냐? 한국이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 프로젝트 2025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협력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그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만약 그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 핵 문제 그 존 볼튼이라는 그 전직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평양 회담 하려고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 핵 문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 밀러라는 분은 우리로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인터뷰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게 비핵화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미 이건 지나간 것 같다. 이거 결국은 군축회담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양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양반, 그 양반은 또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북한 비핵화를 꼭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과 근접한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성공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보 이슈를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안보하고 경제하고 같이 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트럼프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심각수 대사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심각수 대사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대선 때 제가 이제 대사로서 워싱턴에 근무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선 해에 대사로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양쪽 후보자, 힐러리 클린턴,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양쪽 후보자의 정책을 잘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책에 대한 스터디가 되겠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양쪽,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공화당이죠. 그 양쪽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요직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강요들이죠. 강요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진전시켜야 된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힐러리 클린턴 좀 쉬웠어요. 왜 쉬웠냐 하면은 여러분들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얘기 아시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강력 명단이라는 얘기 아시죠? 섀도우 캐비닛이 있었어요. 힐러리 클린턴 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쪽은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누가 강요로 일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적 모색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암적 모색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고위 강요들이라든가 아니면 띵크탱크의 이제 보수 단계죠. 공화단계죠. 공화단계의 띵크탱크라든가 그런 쪽하고 이제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름대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에도 계속 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백악관이죠. 백악관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누가 됐냐면 랜스 프리버스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백악관이 뭘 하고 있었냐면 공화당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면은 새로운 이 정부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양반 프로필을 읽어봤더니 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맥주를 좋아한다. 랜스 프리버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 맥주 좋아하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양반이 막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이 친구가 나를 왜 연구를 하고 왔네. 이래서 웃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위스콘신 사람이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위스콘신이 5대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물이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주 공장이 많더라고요. 내가 위스콘신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너 그런데 한국 맥주 먹어봤어? 그랬거든요. 예,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좀 보내줄까? 그랬더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상표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서도 한국 맥주를 몇 박스를 보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맥주 투자는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디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딱 만났어요. 랜스 프리버스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저하고 이 얘기 하다가 뭐라고 그러면 갑자기 근데 그 맥주 맛있던데 그래요.
제가 무슨 맥주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맥주 맛있던데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럼 몇 박스 더 보내줄까 그랬더니 이제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덕분에 이 양반하고 친하게 지냈고 아직도 사실은 한국에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주 친하게 지냈죠. 마이크 플린이 누구냐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였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제가 사실은 일찍 만났습니다. 왜 일찍 만났느냐? 그 제가 이제 그 말하자면 나름대로 그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그 저 자녀들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 자녀들이 그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져도 본다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방칸한테도 편지를 쓰고 자렛 쿠시너 사위죠. 쿠시너한테도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주니어 큰아들이죠. 주니어한테도 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답장을 하더라고요. 다들 답장을 하고 그 자렛 쿠시너는 저한테 그 너는 아마 이 사람 만나는데 제일 관심 있을 것 같다. 그걸 저한테 소개해줘요. 그게 누구냐? 마이크 플린이. 마이크 플린이 그때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마이크 플린을 저한테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 플린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그 유명한 트럼프 타워에 가서 만났어요. 트럼프 타워에 가서 이제 1시간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타워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이 마이크 플린이 저를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같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는 맷 포틴저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아시아 담당 시니어 다이렉터로 됐습니다. 그 양반이 옆에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맷 포틴저가 저를 안내해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마이크 플린이 아니야 내가 모시고 내려갈 거야. 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거든요. 그래서 나왔더니 마이크 플린이 저를 붙잡고 한 5분 얘기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카메라가 몇십 대가 있었어요. 그 앞에. 미국의 CNN들을 포함해가지고 미국 언론 매체 카메라가 몇십 대가 있었거든요. 그 마이크 플린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1층에 내려가면은 문이 열리면은 그 카메라가 확 돌아간 걸 아니까 일부러 저를 붙잡고서 한 5분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왜 나를 붙잡고 5분을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CNN을 비롯한 뭐 미국 방송에 다게 방송이 됐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워싱턴 돌아왔더니 저희 동료 대사들이 저한테 자꾸 연락들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플린을 만났느냐 그래요. 제가 비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맷 포틴저가 있었어요. 맷 포틴저하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된 HR 맥메스터 하고도 친해질 수 있었고 그분하고도 아직도 교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존 볼튼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존 볼튼 때문에 하늘 회담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존 볼튼은 처음 만난 게 199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제가 대사를 할 때도 가까이 지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인연으로 나름대로 백악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안보 강요는 보통 3인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런데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국무장관 틸러슨은 진짜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왜 의외의 인물이었었냐면은 이 양반이 엑슨에서 평생을 일한 분입니다. 저 기름회사 엑슨에서 평생을 일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줄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 틸러슨이 기업인으로서 활동할 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무료시장 정경련입니다. 정경련의 굉장히 핵심 멤버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정경련의 사무총장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었었어요. 조시 볼튼이라는 분도 그 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던 양반이에요.
저 아주 가까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시 볼튼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걸 말하자면은 다리를 놔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고. 매티스는 국방장관인데 이거는 그것도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매티스가 이제 국방장관이 되자마자인데 그러니까 2017년 1월 말입니다. 저 어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매티스 장관하고 바로 옆에 앉게 됐어요. 이게 저녁을 먹으니까 한 2시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매티스 장관하고 아주 좀 그런 인연이 생겼어요. 왜 경제 강요를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2016년 17년 얘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요즘에 우리 신문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저렇게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 그런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7년에 워싱턴에 있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 우리 신문에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2016년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 오셨었죠? 2016년 10월 국정감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더니 우리 신문에서 막 그런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뭘 하고 있느냐 그런 기사, 일본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기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국정감사단이 오면은 틀림없이 그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 국정감사장에는 주미 특파원들이 30명이 넘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은 제가 하는 거를 공개하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답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지금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칼이 워싱턴에 도착하면은 점심시간 직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돌레스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가는 중간쯤에 우레옥이라는 한식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시내로 들어와요. 제가 거기서 국회의원님들께 백작원님 그때 안 오셨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들께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일 국정감사 하는데 도대체 트럼프 측하고 무슨 인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제 국회의원님들께 그렇게 당부드렸어요. 그 대신에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까지 하던 일을 거기서 아주 국회의원들께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내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사람 사귀는 게 지금 결국은 은밀하게 해가지고 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그걸 다 공개하게 되면은 그거는 민주당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 공화당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다음날 아무도 그전을 안 했습니다. 또 요즘에 신문에 자주 제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로비 회사가 20개인데 우리는 5개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기사들 여러분들도 보시죠. 근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는 5개 가지고 모자랐으면 제가 서울에 건의했겠죠. 5개 가지고 모자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주미대사로 일하고 있는 그 조영동 대사가 사실은 제가 워싱턴에서 대사를 할 때 공사했었습니다.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또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아직은 얘기가 너무 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정부, 외교를 비롯한 우리 정부, 그 다음에 주미대사가 열심히 잘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